취업 시즌이 되면은 와서 물어보면 교수님 어느 회사 가는 게 좋아요? 석유를 기반으로 한 만수르가 최고 부자의 상징이었다면 네. 데이터 만수르. 이미 데이터의 중요성을 세종이 네. 조선시대부터 그렇게 내 정보를 그들한테 넘겼다는 사실을 왜 나한테 통보도 안 하지? 그러니까요. 토스가 이런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선 약관 쓸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으로 보는 세상 매보세. 오늘도 인공지능계의 세종대왕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공지능계를 대표하는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긴 한데 데이터. 데이터 사회, 데이터 시대. 요즘 이제 마이데이터 산업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이제 네. 재산이 되는 그렇죠. 사회죠. 네. 이제 그래서 뭐 이제를 데이터 중심 사회라고 하고 또 그리고 컴퓨터, 뭐 인터넷에 저장된 그 데이터가 이제 점점 많아져서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이제 맞습니다. 가장 유망하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인공지능 만들 때도 데이터셋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있어야만 학습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2020년 8월 5일부터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 산업, 마이 데이터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시대를 데이터 시대, 데이터 사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뭐 데이터라는 말은 이전에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존재할 당시 어떤 존재 형태가 대개는 종이였어요. 그렇죠. 서류. 서류 안에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제 존재했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요 이제 이전의 데이터를 보통 아날로그 형태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화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데이터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흔히 이야기하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아날로그화 되었던 이렇게 글로 쓰여지거나 그림으로 그려졌던 것들이 이제 컴퓨터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생겨나는 데이터들도 이전처럼 아날로그 형태로 생겨나지 않고 직접 디지털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가 생겨서 그 안에서 활용돼서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생성돼서 뭐 전환되는 게 아니라 생성 자체부터 이제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니까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찰력,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미래, 예측, 판단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데이터 중심으로 어떤 걸 결정을 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겠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회, 데이터 그렇죠.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초창기에는 이제 뭐 종이, 서류에 있었던 걸 이렇게 디지털로 옮기는 과정이 그렇죠. 있었다면 이제는 아예 시작부터 디지털로 생기니까 그렇죠. 속도나 양이 뭐 그 이전과는 엄청나죠.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네. 새로운 세상이 열린 네, 겁니다. 보통은 2년 정도면 이전 거의 2배, 3배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1년 양이 이제 뭐 지난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포괄하는 뭐 그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정신없이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엄청난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주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뭐 분석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겠죠. 데이터 분석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학문이 있는데 그 뿌리가 이제 통계학에 보통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통계 수치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결정을 하고 뭐 비즈니스를 좀 개선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뭐 100개, 200개, 300개 가지고도 분석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 보통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빅데이터나 스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는 게 가장 큰 이제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즘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좋으면 인공지능이 아주 잘 동작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학습용, AI 학습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AI 학습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에 비해서 얘가 이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걸 판단하죠. 어떤 그룹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말지 결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데이터를 또 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이제 AI 학습까지 겹쳐지면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엄청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상대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인사이트, 네. 통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뭐 특히 이제 비즈니스 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즈니스 여기 관련된 뭐 비즈니스라든지 뭐 혁신 사례, 케이스 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전에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는 되게 그 분야의 데이터를 많이 접하는 사람, 결국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뭐 1년, 2년, 3년, 10년 정도 경험을 해보면 남들한테 표현을 못하지만 그 사람 머릿속에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이제 바깥으로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노인분이 길거리, 사거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뭐 하는 일 없이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을 네. 지켜보면 그분이 거기서 하루 이틀 뭐 1년, 2년 있다 보면은 그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시간대별 특성, 그 다음에 뭐 요일대별 특성,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즘 이제 CC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길거리를 CC카메라가 계속 24시간 감시를 하면서 그 안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나이, 성별, 그 다음에 뭐 옷차림 등등등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사거리에서 만약에 어떤 이제 영업을 하게 된다면 어느 시간대별로 어디 위치에서 영업하는 게 가장 손님들하고 접촉하기에 좋겠다. 이런 이제 판단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에 많이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이용을 하고요.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편의점 같은 데 보면은 보통 24시간 운영을 하니까 손님들이 물건을 사면 이 포스 단말기 안에 시간대별로 이렇게 찍히죠. 네. 어떤 물건을 샀다, 뭐 이렇게 팔았다 하는 부분들이 찍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패턴들을 분석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요일 날 되니까 뭐 맥주가 많이 팔린다. 다른 요일에 비해서 많이 팔리는데 그때 또 같이 팔리는 게 대개는 이제 안주거리겠지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땅콩이라든지 여러 포들이 많이 같이 팔린다고 오징어.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통찰력을 사실은 점원들은 한 달, 두 달 판매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점원들이 바뀌어도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엄청난 데이터가 이제 쌓여서 점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 그 편의점의 배치를 바꾸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의 위치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찾지 않고 바로바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일반 대학들도 사이버 강의로 상당히 많이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만 사이버로 듣는 게 아니라 숙제도 사이버로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개 숙제를 내면 한 일주일 전에 교수님이나 이제 강사가 숙제를 내게 되면 학생들이 바로 숙제하지 않아요. 대개는 기다리다가 결국 이제 몰려서 하는데 그게 정확히 숙제의 패턴에 따라서 언제 숙제를 하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마감일 보통 하루 전에 하는 숙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틀 전에 많이 하는 게 숙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루나 이틀 전보다 하루 더 빨리 대개는 이제 숙제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내죠. 숙제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정확히 주는 메시지에 따라서 숙제 제출하는 비율이 훨씬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작지만 비즈니스를 개선하거나 뭐 혁신시킬 때 많이 쓰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는 게 이제 서울시의 심야버스. 아하하. 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올빼미 일명 올빼미 버스라고 하는데 이 심야버스를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데이터 분석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제 이때 사용했던 부분들이 이 KT에서 가입자들의 휴대폰. 네, 그 휴대폰에 보면 위치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20년 초에 이제 시행했던 건인데 그 이제 버스나 택시를 타려고 길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휴대폰의 위치 정보 그리고 시간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한 30억 건 정도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를 이렇게 찍잖아요. 그 교통카드 찍었던 또 500만 건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디에 몰리고 주로 어느 뒤로 가고 하면서 이제 분석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버스하고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거죠. 그 갭이 벌어지니까 그 자리에 이제 심야 버스 노선들 새로 투입을 하고 만들고 배차 간격을 줘서 뭐 사람들이 밤에 출퇴근하거나 늦게 다니는 패턴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심야 버스를 도입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 그래서 야, 이게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뭐 새로운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런 희망들을 보여줬던 사례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때도 좀 이런 분석을 했더라면은 그렇죠. 요즘 얼마나 이제 데이터 좋았을까.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태원 참사 때도 저런 데이터 분석을 좀 실시간으로 좀 하면 미리 예측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만큼 이제 여러 가지 뭐 인력도 치안 배치하고, 감령 예. 인력들을 배치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안 이루어졌고 약간 좀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잘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네.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네.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네. 또 이제 그 크기, 양이 양, 보통 볼륨이라고 하죠. 이게 네. 뭐 이제 활용 가치가 높아질 텐데 네. 그게 이제 뭐 제2의 원유다, 석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럼 뭐 이걸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오일머니처럼 데이터 머니가 되는 건가요? 네. 그 질문이 이제 사실은 많이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이 데이터 사회 이야기하면서 그 방금 말씀하셨죠. 데이터는 제2의 원유다라는 말을 인용을 하세요.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이 뭐 지나친 과장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게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베가스에 보면 이제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이제 워낙 오래된 호텔인데 네. 거의 이제 새로운 호텔이 밀려서 거의 파산 처리를 해야 되는 호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파산 처리하려고 그 안에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이제 그 호텔의 자산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몇십 년 동안에 그 호텔에 묵었던 사람들에 관한 정보죠. 투숙객 정보. 예, 투숙객들 정보인데 그 투숙객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호텔에 와서 거기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카지노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레스토랑 운영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행태들이 나와 있는 기록지가 있었답니다. 기록지도 있었고 또 시스템 안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쭉 분석해서 가치를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그 원래 이 호텔이 이제 갚지 못했던 갚아야 되는 채권량, 채권의 금액의 거의 한 20-30배의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거래하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파산 절차가 아니라 회생 절차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정말 재밌네요. 네.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뭐 아주 탁월한 네. 총지배인, 네. 딜러, 셰프 이런 정보를 쫙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데이터 가운데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몇십 년 동안에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행태 데이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엄청난 진짜 원유와 같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대학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취업 시즌이 되면은 와서 물어보면 교수님 어느 회사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 벤처, 뭐 중견기업 많이 물어볼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뭘 당연히 뭐 대기업이고 월급 많이 주는 회사 가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약간 잠재성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들 소유의 데이터가 많은 회사를 가라.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해요. 아하. 그래서 자기 분야의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고 그걸 가지고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가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고 심지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도 그 데이터를 나중에는 판매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지금 원유를 많이 갖고 있는 산유국에 가서 사는 게 제일 잠재적인 능력이 큰 것처럼 지금 데이터 사회에서는 데이터를 스스로 꾸준히 생성하면서 그게 자기네 데이터인 회사 그런 회사들은 정말 망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때도 그런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봐서 그 회사에서 무슨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대략 회사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석유를 기반으로 한 만수르가 최고 부자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네. 데이터 만수르 네.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제자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비전을 주셨네요. 네. 근데 저도 뭐 사실은 우리 동네에 그 자유로마트라고 있는데 네. 그 주변에 대형마트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이제 그 안에서 살아남았는데 네. 아마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특히 농수산물에 관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원하는 걸 싼 가격에 공급을 하니까 네. 이제 살아남는데 이제 그런 중소 규모의 이제 그런 업체들도 이런 인공지능만 잘 활용하면 네. 대형마트도 와도 이제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세상도 앞으로 올 수 데이터들을 이제 거래와 관한 데이터, 뭐 판매와 관한 데이터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를 잘 분석하면 이제 사람들이 못 느끼는 통찰력을 얻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틈새 시장도 찾을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을수록 네. 또 전통적인 업종일수록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더 필요한 네. 그런 세상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교수님이 또 그런 중소규모의 업체나 전통적인 업체의 그런 인공지능 활용법도 앞으로 좀 많이 국가적인 네. 차원에서 보급하는 데 기회가 앞장서 되면 주시면 열심히 너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 보니까 이제 문서 보존 기관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 뭐 몇 년 단위로 이제 소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원유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소각하는 건 사실은 굉장한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저도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행정일을 했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 데이터 그 문서 파쇄할 수 있는 차가 와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료를 거기서 파쇄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에 있는 데이터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했을 텐데 저렇게 버리는 거에 대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꼭 공공기관, 뭐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사기업도 똑같거든요. 종이로 된 문서는 어차피 이제 부피를 차지하니까 이거를 계속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파쇄를 하는 거거든요. 파쇄하다 보니까 문서의 내용에 따라서 얘는 그래도 영구히 보관해야 된다. 그래서 호적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영구히 보존하거나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보존하거나 아니면 이제 기한으로 10년, 뭐 5년, 3년, 1년 이렇게 구분하는데 당시로서는 그게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디지털 사유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서 보관하는 부분, 보관해서 폐기지하는 부분들이 옛날처럼까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하기 전에 반드시 걔는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서 하다못해 스캐닝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보통 읽어드려서 디지털 속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보관하기 힘든 종이들은 파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스캔한 거라든지 어떤 텍스트 데이터를 보관하는 메모리도 비쌌어요. 근데 요즘은 메모리 값이 엄청 싸져가지고요. 뭐 거의 공짜이다시피 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창고처럼 야 그것도 메모리나 스토리지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유되기에는 뭐 그렇게 좋은 명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종이는 다 파쇄하는 뭐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만 공간 때문에 그냥 거기에 담겨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디지털화해서 갖는 게 지금 당장은 별로 소용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게 대단히 큰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세종실록 보니까 그 세종이 그 가장 엄하게 다스렸던 참수형으로 다스렸던 게 이 사초 역사적인 기록에 대해서 그 가감하거나 훼손하는 얘기를 굉장히 그 엄하게 다스렸더라고요. 네. 이미 데이터의 중요성을 세종이 네. 조선시대부터 뭐 어떤 데이터라는 게 그 시대의 어떤 현상이나 결과들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없애거나 훼손하게 되면 그 이유는 이후 세대들은 또 그거 데이터가 없으면 반복을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고 그렇죠. 말이죠. 네. 그게 또 뭐 인명과 관계된 거면 그렇습니다. 또 네.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 시행이 됐는데 뭐 데이터 3법을 이제 개정하고 시행한 목적이 이제 데이터 이용을 극대화자 네. 이런 뭐 목적이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데이터 3법으로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사회에 궁금합니다. 그 데이터 3법을 그 당시에 약간 이제 반대했던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되게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정보 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대했고요. 저도 그거에 대한 우려들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게 그 데이터 3법은 주로 어떤 거냐면 주로 개인정보예요. 네네. 개인정보나 개인 신용정보를 기관이나 어떤 서비스 하는 데다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네네.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많은 개인들 걸로 모으면 모을수록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제 통찰력도 생기고 새로운 사업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가 이제 바로 이 데이터 3법의 취지였고 그 당시로서는 이걸 가장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이제 금융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같은 데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계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뭔가 모아서 하다 보면은 보다 좋은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개인이 맞는 거.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보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의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수익 같은 걸 다 이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보니까 A, B, C 은행에 분산해서
개인 정보를 갖고 있고 뭐 보험은 어디에 갖고 있고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다 모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이 개인 신용 정보의 전송 요구권이라는 걸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오케이 나는 A라는 은행에 내 거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B라는 은행으로 내 거 옮기겠어 이렇게 하면 B라는 은행이 끌고 가는 거죠. 요즘에 보시면 아마 최근에 그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면 다른 은행에 있는 계좌를 끌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이 나옵니다. 그런 서비스를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스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이제 국민은행에 있는데 농협에 있는 계좌가 국민은행에 쫙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데이터 3법으로 인해서 이제 나에 관한 신용 정보나 이런 금융 정보들이 이동하는 현상이거든요. 이동하는 현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금융 정보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 정보, 일반적인 개인 정보도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 이제 개인 정보는 좀 더 심각하잖아요. 프라이버시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3법에서는 개인 정보는 이제 보통 가명 정보라고 하는데 당장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른 정보랑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걸 보통 가명 정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정보랑 결합해도 모르는 걸 보통 익명 정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 정보를 가명 정보로 바꾸면 이동시켜도 된다. 이제 이걸 허용을 또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지금 이제 특히 금융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에 이제 개인 정보 쪽에서도 이제 본인이 허용을 하면 이제 이동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시민단체에서 뭐 개망신법이다.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세계 3법의 글자가 개인정보법의 개자하고 예. 정보통신망법의 망자, 예. 신용법이죠. 네, 그래서 신용정보법의 신자, 그래서 개망신법.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네. 또 이제 이런 신용 정보, 개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개인 정보를 잘만 활용하면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파보세가 세계 경제를 다루는데 네. 금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군사보다 미국의 군사력보다 더 뒤지는 게 이제 금융 같은 분야거든요. 네. 사실은 개인의 자금의 흐름, 또 한 사회 자본의 흐름, 또 그리고 그 자본을 어디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사회 신용 정보를 잘만 활용하면은 또 금융 부분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앞설 수 있는 그렇죠. 기법을 받아들이는 거라서 맞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다. 그런 네. 생각 좀 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이제 국내 금융만 이용하지 않고 그렇죠. 해외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찰력 얻어서 그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만약 그걸 허용을 안 하면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3법은 이제 그런 트렌드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열었던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열어놓으면은 말 맞다나 내가 요즘에 돈이 좀 있는데 얘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제일 돈을 많이 이렇게 늘릴 수 있을까라고 그럴 때는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통합돼서 운영이 되면 이제 저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을 다 조사한 업체에서 저한테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뭐 한 리스트 10개를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자로 따지면 이자가 이렇게 되고 어떤 위험들이 따른다는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보면은 저 개인한테는 이득이죠. 이득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공지능 그러면 이제 공학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경제와 금융과 또 개인의 뭐 경제, 금융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네. 우리 김명주 교수님과 함께 인공지능 열심히 듣다 보시면 이렇게 개인의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에 또 금융을 이끌어가는 그런 또 해안도 인사이트도 얻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마이 데이터 관한 얘기인데 네. 이제 마이 데이터 산업 시대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네. 뭐 그래서 김명주 교수님도 이제 정부 관련한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마이 데이터가 도대체 뭔가? 뭐 영어로 따지면 내 자료잖아요. 내 예, 자료. 그러니까 나에 관한 보통 이제 신용 자료인데 나에 관한 신용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대개는 이제 금융기관에 분산돼서 그렇죠. 있고 그것들은 사실 제가 어떻게 내 자료가 가 있지만 어떻게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이 데이터라는 거는
그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가 있는 나에 관한 자료를 내가 다시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져서 A라는 곳에 있는 내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이제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 정보 이동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많이 모으는 쪽에서 나에 관한 서비스를 좀 해줄 수 있도록 내가 의뢰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주체가 사실은 내 건데 금융기관에 가 있던 거를 다시 내가 뺏어오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정보를 이동을 시켜서 나에 관한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게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시범하는 것은 금융하고 의료 두 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뭐 의료 마이데이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5개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본인의 영역별로 나에 관한 정보들이 이동하면서 나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마이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건 아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제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기업에게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뭐 정말 그 마이데이터의 주인공인 나는 개인은 뭐 어떤 이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네요. 네. 아직 이제 이게 시작한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아서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진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무엇인지가 만들어져서 와야 되는데 아직은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보가 이동할 때 특히 A, B, C, D 가운데 내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줄 때 그 옮길 때에 이제 데이터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표준된 형태로 보통 옮겨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기업이 있고 뭐 흔히 말해서 같은 금융 지주 안에 있는 데들은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쟁사라든지 이런 데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보면은 나한테 최적의 보험을 소개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보험 상담을 다시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면 기존의 보험료를 훨씬 깎아주고 훨씬 더 좋은 보장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보험이 뭐 20개면 20개 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는 20개 다 분석을 못하고 자기 회사랑 친하거나 전략 관계 있는 데만 놓고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하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이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한두 달 지나니까 더 좋은 게 있었네. 아직은 현재는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손해 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이제 사건이 사실은 이제 올해 10월달에 국회에서 한번 이제 민주당 그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 한번 밝혔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토스 관련한. 네, 토스 관련하는 건데 보통 토스는 이제 젊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저도 이용합니다. 아, 네, 젊은 사람이시니까. 네. 특히 이제 뭐 축부이금 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기존 은행에 비해서는 사용자들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서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올해 8월 달까지 거의 한 4년 가까이서 이 토스 앱에 보면은 보험 상담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 상담 신청할 때 아무래도 상담하려면 내 정보를 거기다 다 허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허용을 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보험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그 개인 신용정보건이 약 한 84만 건, 85만 건 있었는데 뭐 그보다 더 많았겠죠. 더 많았겠지만 이 84만 건을 이제 실제 이게 보험을 디자인해주는 보험사라든지 아니면 개인 보험 설계사한테 이제 팔아 넘겼습니다. 팔아 넘겼는데 그 팔아 넘긴 금액이 약 292억 원 정도? 네, 292억 원 정도를 가지고 보험 상담을 했던 고객들의 정보 85만 건을 팔아 넘겼던 건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 뭐 재료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순이익이네요. 그렇죠. 뭐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공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회사에서는 그거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운영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런 그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했던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292억이나 버렸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득이 없는 것까지는 두 번째 치고 그렇게 내 정보를 그들한테 넘겼다는 사실을 왜 나한테 통보도 안 하지?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죠. 토스가 이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 불법이 아니고 사실 마이데이터법이 이런 이제 정보의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하는데 왜냐면 당사자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 보험 상담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약관에 허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약관 내용을 우리가 잘 안 읽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스 입장에서는 약관대로 한 거니까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건 민사건이라서 당사자의 계약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또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특히 이제 축부이금 같은 거 할 때 뭐 결혼식이 그렇다 치는데 또 부의금 할 때는 상주한테 또 계좌번호를 묻기도 어려운데 네. 전화번호만 하면 알아도 보낼 수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편해가지고 이렇게 썼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수익을 어떻게 내나 그랬더니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한 2주 전에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 났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유료로 가입을 해서 쓰셨던 분들이 피해 보는 거는 이제 그 계약서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하면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무료로 카카오톡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제 화재 사건이 되니까 카카오톡을 며칠간 못 쓰니까 야 이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사람들이 야 공짜로 써놓고 무슨 손해배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우리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회사에 제공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많은 마케팅들과 광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제 공짜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데이터 사회, 뭐 마이 데이터 산업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올 때 야 이게 그냥 약관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왜냐면 사람들이 약관을 안 읽어요. 그렇죠. 예, 안 읽기 때문에 그냥 백지수표에 사인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법이 그 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법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명확히 꺼내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약관에는 아무리 내 정보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옮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옮겼을 경우 당사자한테 노티스를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건 법으로 약관과 상관없이 법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요. 이윤이 창출됐는데 그 이윤이 창출됐으면 분명히 이 데이터가 기여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또 반대급부를 줄 건지 뭐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 있어야 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가 엄청난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기업에게만 데이터를 맡길 수 없고 개인도 정말 이렇게 네. 마이 데이터에 대해서 더 이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판단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마이 데이터를 이제 개인의 이익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주체기도 하니까 네. 또 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세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마무리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보통 법적인 용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그래요. 네. 나에 관한 정보는 내가 결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뭐 삭제를 하든 계속 남게 하든 이동을 하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져간 회사들이 마음대로 이동을 시키는 거는 이제 자기결정권이 나한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데이터 산업도 사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으로 인해서 시작한 거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관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잘 인지 못하는 불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사회에서는 내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동이 되고 약관에 사인할 때 도대체 내 걸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가에서도 할 일인데 국민들이 또 다 읽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진 약관이 있을 경우에 이제 최소한의 국민들의 약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적인 제도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기업 입장에선 약관 쓸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써도 되니까 안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그래서 근데 개개인에게 다 맡길 수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데이터 세상입니다. 우리 김명주 교수님의 그 인공지능과 함께하면서 데이터 만수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